하루도 빠짐없이 불렀는 노래인데 대예배 때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94장 2절만 부르겠습니다. 94장 2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불렀습니다. 시편 109장 3절로 5절 같이 불렀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85페이지입니다. 이러다가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아멘. 제가 금년 들어서 서울 올라온 지가 4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경상도 말을 못 버려서 제 말을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못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하도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내 얼굴은 슬픔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성립을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이 글을 어느 어불에서 너무나 또 하나님이 감사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게 증거가 돼서 제가 이 책을 간증서를 썼는데 책을 나오게 되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글을 이 시간에 다 전할 수도 없고 또 지난 금요일날 갑작스레 목사님께서 지시해가지고 준비도 없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읽어가면서 뭐 대충 조금 해서 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기 휴학을 떠나면은 9월 초순에 제가 책을 발간해서 여러분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3,000권 정도 찍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직함이 있습니다. 기계공학 박사, 명예토목공학 박사, 경영학 박사, 그리고 사단법인 동북아 문화교류협회 회장, 사단법인 윤동주문학사상 성량회 이사장, 다문화가족 고문, 그리고 아포장학회 이사장, NTS그룹 회장. 제 직함이 한 20, 30개 됩니다. 그만큼 사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신앙도 아니고 제 믿음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님의 아버지의 그 기도 덕분으로 제가 오늘 있었음을
여기까지 간증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또 내 간증을 거기서 끼워 넣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세계에 저쪽 남미 우루과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100개국을 넘어 다녔습니다. 100개국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180개국 된다 그래도 그 속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안에 바티칸이 있듯이. 그래서 안 가본 데 없이 제가 가보고 또 그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오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축복 또 하는 축복입니다. 재산도 지금까지 돈 걱정 없었고요. 또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업다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은 업다운이 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버니스도 다운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순간에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고 일순간에 깨진다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엄청난 말도 못하는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음해를 해가지고 나를 강수대라는 데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 그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우리 큰아들하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매년 정월 초하령을 집 와서 세배를 드리고 나와 같이 하루 종일 놀다가 가고 육도 놀고 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갈 때도 걔를 다니고 가서 기술을 가르쳤고 또 걔가 실직이 됐을 때 우리 회사 기퉁이에 모퉁이에 사무실을 빌려줘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그 친구를 또 일까지 주어가지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최소한 3, 40억짜리 일거리를 주어가지고 이익이 우리 제가 갖고 있는 기술로 하면은 한 20, 30% 납니다. 100억 하면 한 30억 남는 그런 건데 그런 일을 준 그런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이번 사건같이 꼭 같은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영등포 경찰서에 사기꾼으로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없으니까 무혐의가 되는 거죠. 그러자 또 이 사람이 나를 고동검찰까지 옮겼는데 고동검찰까지 가서도 무혐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해서 너 이런 짓 하지 말고 내 밑에 와서 일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 회사로 끌어들여서 5년간을 제가 다니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상부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5년간 내 밑에 있으면서 학자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선뜻 3천만 원도 돌려주고 또 때 되면 돈 주고 명절 되면 돈 주고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우리 아들하고 의형제 맺었던 그 친구가 내 일을 하면서 우리 기술을 도용을 해가지고 터크를 하나 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고 두 번째 사람 이름 대기가 그래서 그럽니다. 뭐 책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가서 영업을 해보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 회사하고 도저히 접수가 안 되니까 우리 회사를 음해서 넘어뜨리면은 바로 자기네들이 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광역수사대에다가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 수요일날 원고가 알려돼가지고 책이 나오게 되면은 책에 그 축하한사라는 걸 쓰는데 저는 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괴롭혀가지고 꼭 우리 목사님, 당회자 목사님의 그 축하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에도 내가 사랑하는 그 지인 두 사람하고 목사님한테 축하한사를 받으려고 그래 이제 원고를 두 분한테 내 지인한테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목사님한테는 직접 가져와서 그 원고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읽어보시고, 아, 장로님이 이렇게 개온지는 미처 말 몰랐다. 이건 우리 성도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틀 전에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어떻든 경상도 말로 중후원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목사님한테는 아직 축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오늘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두 분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빼가지고 왔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요. 몇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신학대학원의 원장 정연동 박사께서 저한테 보낸 축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님은 산소가 수려한 금오산 자락에 농촌에 태어나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하고 힘겹던 그 시절에 학문의 뜻을 정하고 졸음을 이기기 위하여 눈원절에 박하기름을 발라가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장로님이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나의 삶은 온전히 성공을 위한 치열한 도전이었다고 한 것처럼 만난을 극복하고 기계공학, 토목공학, 경영학 분야의 세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기업 경영과 단연하고 광상하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꿈을 잃고 방향하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가슴을 뛰게 하는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장로님은 성공자입니다. 제가 성공자라고 하는 것은 CEO로 이루어놓은 사업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업적의 명성을 보고 성공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장로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따뜻한 가슴의 소유자라는 관점입니다. 흔히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는 힘들게 모은 소유를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이신 것입니다. 상상하기 좋다 싶고 사실이 아닌 제보로 8개월여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인간적인 모독과 배신의 아픔을 크셨겠지만 그러나 그 힘들었던 것을 수사기관과 지인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의 중직자인 장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워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습니까? 장로님은 자신의 병원보다 그 힘든 고비마다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고 싶어 이 글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로 또 횡령으로 사기 28억, 횡령 30억, 또 50억을 제가 착복했다고 강력수사대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뭐 너무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용어 자체도. 제보라는 것은 고발이 아니고 이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제보 사건은 우리나라에 경천을 울릴 수만 있는 사건이 아니면은 이 제보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보 사건을 받게 된 것은 그때가 작년 4월 26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제가 동북아 문화교류협회장으로 있는 그곳에 러시아에 제가 땅을 여의도의 40배에 되는 땅을 제가 확보를 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4월 26일 가서 있는데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니까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하고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강력수사대에서 사기 횡령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영화에서 또 신문에서 TV에서만 듣고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만한 죄가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한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현장을 돌아오고 호텔에 돌아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서울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광역 수사대에서 20여 명이 우리 회사에 와서 사무실을 다 뒤지고 모든 서류를 압수수색해 갔다고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이 전기를 감전되시 전율이 느껴졌다. 무슨 일로 우리 회사를 압수수색했는지, 왜 나도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되는 것이 없었다. 일단 귀국해봐야 알겠지 하고 마음을 달랬지만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압수수색이란 영화나 드라마에서 통해서 접했을 뿐 내 평생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짐작조차 한 예가 없었다. 우리 회사는 2년 전에 정기적으로 받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의 흠집도 발견되지 않은 회사였다. 얼마나 회사 경영상태가 깨끗했으면 당시 국세청 조사팀장인 백종성 과장께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많은 조사를 해왔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회사는 못 봤다는 것이다. 백 과장은 세무조사를 끝내고 나서 자기 고향의 박주선 의원 아주 훌륭한 분 아시죠? 박주선 의원 다음으로 나를 존경해야 되었다 하면서 힘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때 되면 인사를 하고 주고받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날이 작년 2012년 4월 26일 날 제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북아 문화교류협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문화교류협회는 단지 두만강 위에 땅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를 조금이라도 넓혀보자는 의미에서 창업된 사단법인체입니다. 거기에 사단법인으로서 2005년 9월에 창립되었는데 발기 때 동참한 분들이 7선 국회의원이면 야당 총재였던 이기택 총재, 국회의원 이용기 박사, 신영아 석좌교수,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 유승환 국회의원, 윤성훈 국회의원, 오세영 세종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총장, 세종대학교 총장, 김정기 박사, 홍콩지사 김정기 박사, 김건호 차장, 건설부 차장, 농성부 차장, 뭐 수도 없는 수천 명이 모여서 저를 추대를 해가지고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그런 법인체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 법인체에 있는 멤버들은 국회의원이 한 80여 명 들어있고요. 우리나라에 참 내노라 하는 훌륭한 교수님들은, 뜻이 있는 분들은 다 거기에 참여되어 있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땅 40배를 확보해 놓고 그 땅을 지금 통일로서는 전쟁으로서는 땅 한 치도 빼들 수 없지만은 땅을 사들여서 농사도 짓고 그걸 가지고 북한에 보내주고 그러면 이게 통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된 창업된 법인체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 평양을 제가 4번 방문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농사가 지으면은 거기에 쌀을 싣고 내가 평양으로 직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뛰었고 또 지금까지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산다고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옥부터까지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께서 40분간 시간을 주셨는데 여기서 하품을 하시든지 뭐 귀를 만지든지 하면 그 시간에 바로 두겠습니다. 40분이 안 되더라도 일단 40분은 꼭 채우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날 저녁에 그 연해주를 둘러보고 그 넓은 대지가 거기가 여의도의 땅 40배라 그러면은 차를 몰고 직선 코스로 4시간을 달려가야지 그 땅을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이 딴 땅도 아니고 우리의 발해의 고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이라 그러죠. 조선족이 140년 전에 못 살고 어려울 때 그게 두만강을 건너가 가지고 농사를 짓던 땅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겁니다. 아무나 가서 거기를 들고 심으면 되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날 저녁에 땅끝비가 스며들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밤을 근심 걱정 없는 쪽에서 편하게 잠만 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를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 감정도 아니고 제가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그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책과 연루된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지만은 엄청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여기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께도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키는 작다마하지만은 평생을 살면서 제가 하는 일에 한의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그러나 이번 이 일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전국으로 국회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와전되어 무슨 꼬투리나 잡혔거나 민주당 당총대 선출 때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대표로 밀어달라고 지지한 연설 등이 문제가 되는지 모를 일이다. 그도 아니면 인천 지하철 역사 설계 변경 문제로 삼은 것일 수 있을 것이다. 공사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혹시라도 무슨 로비가 있지 않을까 의심의 눈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잠깐 목사님께도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아니어서는 오늘은 제가 국회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전국구 15번을 받았으니까 민주당에 30몇 번까지 전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이 일만은 한사코 반대를 해서 제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와전되어서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지인들, 나와 조금 가까운 사람들 통장을 몽땅 다 뒤셨습니다. 혹시 정치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가 아닌가,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한 일이라서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건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무렵에 우리 회사 기술이 세계의 업입니다. 중국에 지금 가서 지하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의 대기업이 현대나 삼성, 대우 같은 데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들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국책사업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와서 아파트 짓고 뭐 하는 그런 거로 들어가 있는 거죠. 국책사업에 아직 우리 대기업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침량 지하철을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3건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천 지하철에 지금 인천 고속도로 밑에 지하철 역사를 지금 3개를 저희 기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치마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은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인천 지하철이라는 게 시간당 2000년 기준에 15,000대가 다니는 그런 엄청난 길 아래에 저희들이 지금 지하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이 무슨 기술인가 하니
우리 목사님께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활성화되면은 우리 교회를 이대로 놔두고 요 밑에다 교회를 내가 지어줄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요, 우리 기술은 위에 강이 있든지 철길이 있든지 기찻길이 있든지 관계없이 그 밑에 집도 짓고 길도 낼 수 있는 기술을, 세계적인 기술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특허를 40여 개를 가지고 있고요. 세계 특허 10개, 국내 특허 40여 개, 그리고 대통령 부청으로부터 시작해서 140여 개의 상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강력수사단에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데가 바로 강력수사대입니다. 여러분들 조서 꾸민다는 말 들어보셨죠? 조서를 꾸민다는 말은 틀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뽀빠 이상용이 같은 사람은 죄 없이 잡혀 들어가서 3년간 살다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도 책에 나왔습니다만 3년간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홧김에 돌아가시고 단돈 10원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돈을 꾸도 친구들이 돈을 꾸주질 않아서 조금씩 얻었는데 돈 10만원을 얻어가지고 사과칠빵을 얻었는데 문틀을 잡고 1시간을 자기 부인하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책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병진 씨 있죠. 주병진 씨도 아무 죄가 없었지만 무죄로 나왔죠. 무죄로 나왔지만 그 사람도 들어가서 수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사를 받을 때 이거 찾기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모르겠는데요. 경찰서장으로 계시는 분이 잡혀 들어가서 10개월 살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 같은 놈이야.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쯤 감방에 들어가서 콩밥 먹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변호사를 타서 투쟁해서 무죄로 나온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 회사 다 날라가고 우리 집 다 날라가고 우리 아들 집 다 날라가고 그것이 다 된 다음에 내가 무죄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나를 지옥 문턱까지 끌고 내려갔던 나를 연단도 주고 시련도 주고 나는 빽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가리기 위해서 이 책을 다 줄이고 내가 중원복원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밑바닥까지 갔는가 하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강공서를 다 뒤졌습니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공사를 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안 시켜도 강공서에서 자연적으로 해지를 다 시킵니다. 혹시 속된 말로 똥물이라도 더 뒷가 싶어서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한테 줄 수금도 안 됩니다. 그것만 한 장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치욕의 순간들 요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받다 보니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든지 거의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건강검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억울하게 모함당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8개월에는 긴 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수차례를 조사를 받다 보니 늘 불안과 긴장 속에 긴장이 연속이었다. 수사대에서 언제 또 나를 부를까 싶어서 편지만 와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마구 뛰었다.
게다가 수사도 끝도 없이 속절없는 시간만 흐르자 차라리 몰래 죽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났다. 조사를 받는 동안 수사기관은 나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었지만 스스로 느껴지는 굴욕감에 점점 자포자기 되어갔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 보니 목이 말랐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물통을 집어들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런데 나를 많이 쳐다보던 수사관이 수사기록에 하기를 물을 마시며 하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의도는 저 죄인이 불안해서, 또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또 아니면 변명을 찾아서 하는 그거를 재판정에 암시적으로 알리는 기록이라는 것은 그 차후에 알았습니다. 12시간, 24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물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수사기록에 남기는 바로 나를 집어넣겠다는 것을 만들어 놓고 뛰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이 그처럼 무참히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런데 더 또 문제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강력수사대에 불려가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정치자금의 흐름을 찾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은 강력수사에서는 내 지인들의 통장을 모두 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원했던 단서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지금까지 수사 방식을 180도로 바꾸어 로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돈 100만 원만 주고받아도 목이 달아난다. 이제 목이 달아난다는 것은 사직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공무원으로 뇌물을 주었다고 의미한 사람이 하필이면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는 나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술을 하였다. 김 회장이 흰 봉투에 돈을 담아서 우리 아들인 김상무에게 주었더니 김상무가 까만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단 한 자도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것을 이렇게 진술이 되고 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왜곡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거짓말 좀 못하면은 하나님 아들 김정윤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신이 하도 힘들어서 찾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아까 처음에 찬송 불렀던 그 찬송 하루도 없이 빠짐없이 불렀습니다. 그래 시간 나면 기도원으로 가고, 기도원에 갔더니 제가 기도원을 17살 때 우리 어머님 따라서 갔었습니다. 그때 그 나오몽 장로가 운영하는 용문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때 저는 그 이후에 알았지만 그때 제가 잠깐 방언 세례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기도와 잠깐 우리 아버지를 잠깐 설명하고 이 넘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고향 김천에 우리 동리가 약 한 300호 가량 되는데, 그때는 대가족 제도라서 한 집에 7명 정도 삽니다. 다삭다삭 붙은 동리에 300호니까 7명만 따져도 2000명이 사는 큰 동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4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3대 독자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대종선의 대종갓집입니다. 그 유교 집안의 완곡한 집안에서 지금도 우리 집에는 족보가 수백 건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진열할 때는 다 돼가 있습니다. 원체 책이 많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6살 때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나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들을 요셉 이야기도 하고 솔로몬 이야기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천자문을 배웠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남을 돕는데 왼손이 하고 오른손을 모르라 하는 솔선수범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내 책에 많이 그런 이런 기록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장롱에 옷이 다 없어졌고 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쌀떡이 쌀이 다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밥 지을 쌀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 퍼주고 옷도 다 놀아주고 그랬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이 대종가이니까 무척 잘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조부께서 38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부친께서 34세 돌아가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가사가 몰락되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무슨 연인지는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폭삭 속된 말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26세 가부가 돼가지고 청산 가부였습니다. 26세 가부가 돼가지고 지금 시집도 안 갈라 하는데 나 하나 보고 나 하나 잘 되라고 뒷바라지 않으며 평생을 사신 우리 어머니인데 저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머니부터 조부터 해서 우리 손주까지만 5대에 걸쳐서 기독교 집안에서 제가 유아 세례를 받고 우리 아들도 받고 우리 손주들도 받고 다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제가 외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네에서 많이 맞았어요. 옛날엔 형이 있어도 안 때리고 아버지 있어도 안 때리는데 나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만만하게 나니까 두들이 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도복을 사다 줬어요. 나를 도복을 사다 주고 가지고 그 도복을 제가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뭐 다들 아는 태권도니 뭐 가라데니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 2단을 땄는데 2단을 따고 나니까 천하에 무서운 게 없어가지고 남의 싸움도 도맡아 하고 내 싸움도 내가 하고 길거리 가는 놈도 두드리 패고 심심해서 두드리 패고 한 번은 교회 가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가는데 우리 옆 동네에 그 사경구경이라고 그랬어요. 부흥에 있으면 남의 동네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후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가가지고 두드리 팬 세 놈을 정말 직살나게 두드리 팼더니 교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 100명이 모였어요. 우리를 패 죽이려고 세 사람을 패 죽이려고. 그래서 세 사람하고 100명하고 싸웠는데 그때 제가 칼을 맞은 자국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칼을 맞았는데 3시간을 셋이 다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다가 3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칼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그 동네에 복수하러 가가지고 사람이 남자라고 생긴 건 딱 두드리 패버렸어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이는 그날 저녁에 도망을 걸어서 140리를 도망을 가버렸어요. 불을 들어서 길로 못 가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고 때만 되면은 경찰이 지서라고 그러죠. 지서에서 나한테 무난 인사를 안 오면은 그게 잘못됐다 그럴 정도로 제가 망나니 짓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기도밖에 몰랐어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일주일 전에 올라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형곤이 앉혀놔놓고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 어머니께서 야 정연아 나 죽거든 석관으로 나를 묻어달라. 나는 평생 혼자 살면서 화가 너무 미쳐가지고 꼭꼭 밟아놓으면 나는
답답해서 못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석관에 넣고 거기 흙도 덮지 말고 이렇게 덮어도 하라. 그때 내가 나이가 36이고 어머니 56이었어요. 내가 무슨 녀석을 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36살 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대답은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8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그때 파리를 가게 됐었는데 80년대니까 그때는 여건이 뭔지 외국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파리를 가면 2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갔으니까 뭐 이야기 하나만 하죠. 김포공항에서 타니까 사람 10명 딸랑 타고 있는데 거쳐서 가는데 파리까지 가는데 26시간을 타고 제가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오로지 아들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문 앞에까지도 한번 오시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우리 학교가 상당히 컸습니다. 한 1,800명 될 정도 됐으니까 초등학교라 100년이 된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장도 했지만요. 거기서 도지사도 오고 군수도 오고 그날 뭐 무슨 큰 행사 있으면 망길을 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큰 상을 주는 날이라 그래서 나는 뭔가 해서 있었는데 강길지 우리 어머니 이름이 강길지입니다. 강길지를 부르는데 뭐 동명이인이다. 지금 이제 유식한 말로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겠지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효부상을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치매로 걸려서 고생하실 때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는 걸 못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26살에 가보돼가지고 오로지 정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이 제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26세 이렇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뼈 아프게 옵니다. 나는 그때 클 때는 당연히 부모면은 살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심성은 착했던가 봐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머님께서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어느 날 힘들게 일을 하고 오는데 집 앞에 신문지 하는 게 페랑페랑 그러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야 할 일인데 무슨 운이 있었는가 그 신문을 보니까 서울 중앙 강의로 누구나 공부하면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간다 하는 그런 광고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공부하면 뭐 아무래도 되겠다. 그래가 시작한 게 1년 반 만에 그 검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논을 팔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논을 팔아가지고 학교를 보내줘서 오늘의 저 김장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무지장한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아까 그 노래같이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장로라는 직함이 하나 가지고 제가 살아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회사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요거 하나 하고 무슨 시간 됐죠? 요거 하나로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월 후 다시 하나님께서는 매를 든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수사를 3개월 동안 원래 강력수사대가 2개월에서 3개월간 수사를 받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수사를 받는데 물론 제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아무 관계없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서 걱정 하나 안 했어요. 그 강력수사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수사가 끝났으니까 어느 시점에 와서 도장을 찍고 압수물을 찾아 가져가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파티를 열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제 간증의 핵심입니다. 3개월 이후로 제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요. 제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게 바로
장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여받고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저는 얼마나 볼만하게 짝이 없는지, 물론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박사학위가 3개, 수천 명 되는 사단법인체의 회장,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어하는 직함은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장로는 나는 분명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이 교만한 거를 해결을 안 하니까 3개월 때 그때 해결을 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은 절대 안 당했을 겁니다. 3개월 이후에 해결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 들어가는데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근심, 괴로움에 나는 상황이 상황이지라 그저나 다름없이 가격에 이러겠습니다. 중간에 자르다 보니까 많이 달랐는데 무슨가 하면은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3개월 지내서 수사가 진행했는데 그때부터는 내 있는 지인들을 다 조사를 하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다 조사를 하고 회사에 있는 아까 그 거래처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문제 있는 거가 좀 보정을 쓰다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나를 배신하고 돌아섰어요.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수금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수금이 안 되니까 우리 집 잡히고 서정무 집 잡히고 우리 김정무 집 잡혀가지고 돈을 빼서 회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달에 수억씩 써야 되는데 거기 운영 자금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후연금 들고 적금 들고 그리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거 다 빌려가지고 또 막아봤어요. 안 됩니다. 그러자 내가 아끼던 그 골프 회원권, 제가 골프를 30년 쳤습니다. 내가 골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의 골프가 뭔지도 모를 때 제가 골프를 쳤는데 지금도 젊은 애들이 나만큼 못 날립니다. 내가 완전 장터입니다. 약 280야드 날립니다. 엄청나게 내가 장터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우리 경곤이가 가끔 잘 맞으면 그 정도 치기는 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에 비해서 내가 한 50m 더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한테 돈이 안 되니까 그것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또 회사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안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독립이적 수억을 빌려가지고 회사로 끌고 나갔는데 이렇게 가기를 8개월이 됐습니다. 그 골프 회원권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상이지라 그저나 다름없는 가격에 임자가 나타나다 바로 매각해버렸다. 이번에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 모든 부동산이 한값 안으로 떨어졌는데 골프 회원값은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완전 속된 말로 그냥 거저주다시피 해서 그래도 팔아야 되니까 돈을 가져야 되니까 팔아서 매각을 해서 운영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이제 더 이상 해약할 통장도 잡혔을 부동산도 매각할 동산도 없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의 부탁하여 동네 친구들에게 수억의 차체를 끌어다가 운영비로 쓰면서 급료를 주기에 이르렀다. 사실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급료가 하루라도 밀리거나 자금 때문에 걱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 회사는 받지 못한 미수금만 해도 수십억에 이르러 아주 건실한 기업이었는데 그런데 15개월 동안 수금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만일 우리 회사가 당자 거래를 했다면 벌써 부도가 나고 풍지박산이 났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금이 gem석기에 일어나는 흑자부도라는 것일 것이다. 결국 회사는 앞으로 한 달을 버티기조차 어려웠다. 수사를 조금만 더 끌게 되면 더 이상 버틸 힘도 능력도 없었다. 기업이라는 것이 움직이면 돈인데 그대로 나갔다면 차에 휘발유도 못 넣어 차조차 서게 될 지경이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머니는 언제나 빈털털이었고 용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을 알게 된 우리 집사람은 나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용돈을 넣어주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쓸 여유가 없었다. 돈이 생기면 우선 하나님과 약속한 1000번째 예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와 동교동락하기로 맹세하고 죽을까지 함께 사업을 하고자 맹세했던 세계협체 창자 멤버들이 몸을 사리고 나를 돌아섰던 것이다. 그것도 고작 1억 원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나는 그들의 배신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나머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거나 사고 싶은 의욕은 이를 지경이었다. 아무리 내가 공경에 취해서도 금방 망해서 야반도주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나를 철저히 배신했다. 나는 그들을 절대 내 편이라고 믿었고 게다가 그들은 내게 진 신세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그들이다. 그런 그들이 나를 그토록 참담하게 만들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나는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평생 동지로 생각하며 음으로 양으로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도와줬던 그들인데 정작 그들이 내가 공경에 취했던 걸 보고는 미련 없이 나에게 돌아서 버렸다. 차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각 강공서 및 해당 기관이 우리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조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관련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이 전국에 하달되었다. 그러자 모든 관련 기관들이 감독기관과 행여 자기들에게 불똥을 닫힐까 싶어 정정긍긍하며 우리를 멀리하게 이르렀고 이미 확정된 공사는 물론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까지 다 취소되어 버렸다. 그때부터 개수문이 꼬리를 물고 부풀어졌고 급기야는 곧 김정률과 입금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들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회사가 공문을 닫게 될 거라는 연비가 어깨에 난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수급마저 막혀서 전혀 돈이 안 돌고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회사들도 경기 침체 운운하며 차일피일 지불금을 미루는 지경이 되었다. 우리 회사는 한 달에 운영자금이 최소 수억 원이 드는데 그런 그 예손 때문에 점점 부풀어져 꼬리에 꼬리를 물자 거래처에서 수음은커녕 나를 돕는 사람들조차 발길을 끊고 돌아서 버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금이 아예 바닥에 나면서 회사 운영이 마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급기가 회사가 문을 닫기 위기에 처하자 회사 임기무들이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우리 집과 서전무직 그리고 김상무직까지 담보로 잡힌 운영비로 썼으나 수사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수금은 전혀 안 되고 수주에 있는 공사는 이곳저곳도 취소되다 보니 회사는 그야말로 풍정등화에 놓이게 됐다. 나는 최후 수단으로 적금과 노생활비로 가입한 노연금, 각종 보험금을 몽땅 해약해서 운영비로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가 점점 길어질수록 만들어 놓은 자금을 꽃감 빼먹기 하니까 빼쓰기만 하니 그나마도 금방 바닥이 났다. 그래도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기에 분유지청으로 거래처 운영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자금을 빼고 최후 수단으로 카드론까지 빼쓰게 되었다. 그렇게 버티기를 무려 7개월. 그렇지만 수사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이제 운영비는 고사하고 직원들의 금융까지 지급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월급 날은 다가오는데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도 급료가 모자랐다. 나는 마지막으로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아까 앞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해서 내 호주머니에 단돈 10원도 없이 그리고 나가서 단돈 10,000원도 빌릴 수 없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도록 했으나 제가 아까 망나니짓 할 때요 제가 동태찌개가 끓기 전에 소주를 9병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로의 직분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타면서도 술을 생각 한번 해본 예가 없습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술을 먹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담배 피운 것도 폼이라고 담배를 일찍 고등학교 때 피웠는데 저는 내 자신과 싸움에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담배 안 피워! 팔을 치고 우리 애들 아치는 그때 한 2달 남겨난 8월 15일 강국주를 위해서 나 담배 안 피운다. 그러고 지금 담배 피우려고 흉내도 한번 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하고 자신과는 싸워서 이기는데 남의 도움을 남의 청을 거절 못해서 제가 공경에 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증을 떨렁 서가지고 1억 8천. 그때 서울의 25평 아파트가 5천만 원 할 때 1억 8천을 물어줬어요. 보증하면서. 그리고 또 친구가 그때는 옛날에 지금 카드가 나오는데 카드 할 때도 보증 쓰든지 재산을 넣어야지 나왔었는데 카드 보증 좀 써달라 그러니까 또 덕적 써주고 그 친구가 그만두는 바람에 수천만 원을 제가 물어줘. 내하고 싸우면 내 자신하고 싸우면 이기면서도 남하게 싸우면 언제든지 져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도 다 베푸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밤새도록라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입니다. 영광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었다. 기상청에서 50년 만에 추위라고 급보를 내보냈고 TV에서는 서울 도심지에서 수도 계량기가 난파되었다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다. 나는 오전 내내 검찰청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12월 11일 날 검찰청에서 김정윤이를 구속하라는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초래본 동석이라 광역수사대에서 청구를 하면 검찰청에서 사인만 하면은 2012년 12월 12일 날은 김정윤이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을 제가 쓴 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전 내내 검찰청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며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상무를 내 방으로 불렀다. 김상무 우리 아들입니다.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김상무 우리 여의도 공원이나 한 바퀴 돌면서 바람이나 쏘러 오자. 예 그렇게 하시죠. 밖은 날씨가 꽤 추우니 우선 단단히 입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가 영하 15도였습니다. 이미 김상무는 내 심정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답답해서 바깥으로 말로 가겠습니까? 여의도 공원에. 우리 여의도 공원 10발짝만 걸으면 바로 여의도 공원이 우리 사무실 옆입니다. 거기 딱 돌면 4km예요. 한 바퀴 돌면 딱 4km입니다. 금년 초까지 아침마다 출근을 해서 그 한 바퀴씩 우리가 돌았는데,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돌았는데, 제가 운동을 거기서 돌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추운 날인데 그날 돌게 됐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날씨가 워낙 추운지라 공원 여기저기에 쌓인 눈이 그대로 꽁꽁 걸어 붙어 있었다. 하얀 눈길을 산책하는 사람이란 우리밖에 없었다. 나는 공원 주위를 조성된 길을 따라 천천히 돌면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구나, 아버지가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면, 유치장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감방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형군이 너는 집을 팔아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집 판 거 가지고는 어머니가 사채 빚은 거 갚아라. 그리고 형군이 너는 지금 회사로서는 안 되니까 딴 회사를 하나 더 차려가지고 우리가 더 커가지고 운영을 해서 내 옷바르지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어차피 강력수사에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검찰청에 넘긴 후였다. 따라서 검찰청에서는 24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나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늦어도 오늘 중으로 모든 것이 결정날 판이었다. 나는 나를 풀어주든지 구속을 하든지 이제 주사에는 검찰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따르기로 마음을 정리했다.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서 4km나 되는 여의도 공원을 한 바퀴 돌았더니 슬슬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학창시절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 싸움을 다 다친 거죠. 그래서 날이 굳거나 심하게 그런 날이면 다리가 아파서 고생을 한다. 나는 다리가 더 아파오기 전에 김상무와 같이 부지런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무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검찰청에서 영장을 청구하든지 한지 꼭 24시간이 되는 셈이었다. 이제 곧 내가 구속될지 말지 결론이 날 시간이 임박해졌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강력수사대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받는 손이 떨렸다. 전화 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는 나를 수사한 정수사관이었다. 그는 또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영장 청구 심사가 기각되었습니다. 들어와서 서류를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을 낼까 합니다. 삼인성호라는 그 옛날 중국 고사가 생각나서 한마디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삼인성호라는 거는 시장 바닥에서요. 제가 삼인성호에 걸리면 발로 걸리는 거죠. 시장 바닥에서 어떤 녀석이 달려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 저는 미친놈이지. 시장에 호랑이가 나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놈이 헐레벌떡 뛰어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어요. 진짜인가? 이렇게 됐지. 세 번째 한 놈이 뛰어오면서 호랑이 바로 여기 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호랑이를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었다고 삼인성호라고 합니다.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 수 있는 게 강력수사야 됩니다.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제가 기도의 제목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렵게 구속되게 하지 마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시험받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목사님 좌절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루도 쉼 없이 제가 장로된 지 몇 달 만에 사기꾼으로 구속됐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난 허구한 날 이 기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또 간증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